1968년 1월 21일 대한민국 현대사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일명 김신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표로 청와대까지 침투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과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968년 1월 대한민국은 북한의 대남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북한은 박정희 정권을 흔들기 위해 대담한 공작을 계획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직접 지시에 따라 북한 민족보위성은 1967년 8월 정찰국 직속으로 124군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부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죠. 당시 26세의 인민군 장교 김신조는 이 부대원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훈련받았다. 남한의 경찰이나 군인은 겁낼 필요 없다고 배웠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박정희의 목을 따는 것이었다. 124군 부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 최정예 요원들로 체력과 정신력을 극한으로 단련한 특수부대였습니다. 이들의 작전은 단순한 암살을 넘어 남한 사회에 심리적 공포를 심는 상징적 행위로 설계되었습니다. 김신조는 훈련 중 받은 세뇌 교육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한은 약하다고 배웠다. 한 번의 타격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다. 124군 부대는 1967년 여름 북한 평양 근교에서 비밀리에 조직되었습니다. 부대원 31명은 모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죠. 이들은 주로 20대 초중반의 젊은 장교들로 충성심과 체력이 검증된 이들이었습니다. 김신조는 당시의 선발 과정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수백 명이 지원했지만 최종적으로 31명만 뽑혔다. 우리는 김일성 주석의 명령을 수행하는 최정예 전사로 여겨졌다. 훈련은 극도로 혹독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산악 지형에서의 생존 기술, 은밀한 침투 방법, 그리고 남한의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남한의 서울 말투와 행동 양식을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김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사투리를 연습하고 남한 사람처럼 걷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실제 남한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달랐다. 훈련은 주로 야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이동하는 법을 익혔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련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침투 경로를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김신조는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청와대 모형은 실제와 똑같았다. 우리는 시간 단위로 작전을 점검하며 완벽을 기했다. 124군 부대원들은 경량화된 A-47 소총, 권총, 수류탄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배낭에 숨겨 민간인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김신조는 무기 준비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무기는 가벼워야 했다. 배낭에 넣고 다니며 의심받지 않도록 사복을 입었다. 그들은 남한 지형을 숙지하기 위해 지도를 외웠고 특히 북악산과 북한산의 험준한 지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들은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 약 39km를 4박 5일 만에 이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신조는 당시의 준비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남한의 모든 것을 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았다. 작전은 1월 17일 새벽 경기 연천군 군사분계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철조망을 절단하고 남한으로 침투한 뒤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들의 경로는 연천에서 북한산, 북악산을 거쳐 세검정까지였습니다. 김신조는 이 여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산을 넘는 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임무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움직였다. 그들은 민간인과의 접촉을 피하며 은밀히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우시 사형제와의 우연한 만남이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들을 살려준 결정은 결국 신고로 이어졌죠. 김신조는 이 실수를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우시 형제를 살려준 게 실수였다. 그들이 신고하며 작전이 틀어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뒤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1967년 북한의 간첩 난파와 군사 도발이 늘어나자 그는 이미 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1월 6일 박 대통령은 대간첩 비상치안 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죠. 북한의 게릴라식 동계 작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1월 21일 박 대통령은 감기에 걸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청와대에서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북한의 침투를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1968년 1월 20일 오후 2시 국방부는 경기 송추 부근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남긴 유실물로 추정되는 배낭과 장비 일부였죠. 이 물건들은 124군 부대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하며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배낭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남한산이 아니었다. 즉시 북한의 침투 가능성을 의심했고 비상경계령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즉각 서울과 경기 지역에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군과 경찰은 주요 도로와 산악지대에 대한 수색을 강화했고 서울 도심의 경계 태세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31명의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이미 북악산을 넘어 청와대 인근인 세검정까지 접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민간인으로 위장하며 은밀히 이동했기에 당국의 레이더를 피해갔습니다. 1월 21일 밤 9시 30분 124군 부대원 31명은 창의문 고개를 지나 세검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배낭에 무기를 숨긴 채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겨울밤의 어둠 속 세검정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김신조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세검정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우리는 남한 사람처럼 보이려
했지만 의심받을까 봐 두려웠다. 이때 종로경찰서장 최규식은 세검정에서 야간 검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경찰 경력으로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경찰관 김영수는 최 서장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최 서장은 그날 밤 유난히 예민했다. 그는 수상한 무리를 보자마자 즉시 신분증을 요구했다. 최규식 서장은 31명의 무리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어색한 말투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는 단호하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며 접근했고 이 순간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최규식 서장의 신분 확인 요구에 부대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김신조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의심했다. 우린 침착하려 했지만 결국 총격이 시작됐다. 최규식 서장이 쓰러지는 걸 보고 실패를 직감했다. 부대원 중 한 명이 권총을 꺼내 최 서장을 향해 발포했고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검정의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규식 서장은 복부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관 김영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다. 최 서장이 쓰러지는 걸 보고 바로 지원 요청을 했지만 상황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총격은 짧았지만 치열했습니다. 부대원들은 A-47 소총과 수류탄을 꺼낼 틈도 없이 급히 흩어졌습니다. 어두운 밤 세검정 일대는 총성과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공포에 질렸고 일부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총격전 직후 31명의 부대원은 계획이 틀어졌음을 깨닫고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북악산의 울창한 숲으로 도주했고 다른 일부는 세검정 골목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김신조는 경복고등학교 후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총격이 시작되자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경복고 쪽으로 뛰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흩어져 저항을 시도했지만 이미 남한 당국의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배치된 군과 경찰은 즉시 수색망을 좁혀나갔습니다. 총격전 현장에서는 최규식 서장이 사망했고 추가로 2명의 부대원이 사살되었습니다.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군인 박민수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세검정 일대는 완전히 봉쇄되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적을 찾았지만 그들은 산속으로 사라졌다. 김신조는 경복고 후문 근처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는 도주 중 지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군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생포되었습니다. 그는 중앙정보부로 이송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린 끝났다. 청와대까진 갈 수 없었다. 그의 생포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31명 중 2명이 사살되고 1명인 김신조가 생포된 반면 나머지 부대원들은 북악산과 서울 도심 곳곳으로 흩어져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부분이 사살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총격전 이후 세검정은 순식간에 군사 지역처럼 변했습니다. 군 병력이 북악산을 포위했고 경찰은 서울 도심의 주요 지점을 봉쇄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서울 전역에 비상경계령이 유지되었습니다. 최규식 서장의 희생은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고 그의 죽음은 국민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소식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즉각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경호를 강화하고 군과 경찰을 총동원해 도주한 부대원을 추적하라고 명령했죠. 1월 22일 새벽 박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그의 결단은 신속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에 준하는 경계 태세가 발령됐고 북악산 일대는 군 병력으로 봉쇄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정보 공개를 지시했죠. 1월 22일 김신조는 기자회견에 나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 따라왔수다.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시오. 이 발언은 전국에 충격을 줬고 반공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신조는 홍제파출소에서 생포된 뒤 중앙정보부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초기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협조하기로 했죠. 그의 증언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124부대 소속이었다. 임무는 박정희 암살과 남한 교란. 하지만 남한의 검문이 예상보다 철저했고 내부 단합도 깨졌다. 그는 특히 우씨 사형제를 놓아준 결정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대원들은 민간인 우씨 형제를 우연히 만났고 이들을 살려준 뒤 도주했지만 이들이 당국에 신고하면서 작전이 틀어졌죠.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 체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는 예비군 제도를 신설하고 주민등록증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1월 21일 직후 그는 이렇게 지시했죠. 국민 모두가 안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비군과 주민등록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자주국방 정책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에 대비해 국산 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추진했죠. 이 사건은 그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21 사태는 남북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남한 내 반공 정서가 극도로 강화됐죠. 북악산은 사건 이후 52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고 2020년에야 일부 개방됐습니다. 김신조는 귀순 후 목사로 전향해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2025년 4월 9일 83세의 나이로 사망했죠.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세뇌된 군인이었다. 하지만 남한에서 살며 자유의 가치를 배웠다. 김신조 사건은 단순한 암살 시도를 넘어 한국 현대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과 안보 강화 정책은 이후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꿨죠.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